덕돌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죠. 수요일 오후에 이렇게 시간이 나서 방송을 좀 켜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국장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은 조금 바이오가 움직이긴 했는데 한올이 안 움직여서 좀 실망감이 크셨죠. 예. 이게 지금 뭐 모멘텀 위주로 움직이는 장세이다 보니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좀 가고 또 없는 종목들은 또 횡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3,000을 넘어가고 지금 3,00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 바이오는 좀 소외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HBM이나 이쪽 많이 갔던 종목들이 좀 더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평가됐던 금융주나 아니면 뭐 PBR PBR주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올랐고요. 상법 개정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속보 같은 경우는 뭐 상법 개정이 지금 여야 법사위를 통과를 했다, 예, 이런 얘기가 또 들리고 있고, 현 정부에서 그 주식 시장 화랑의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 코스피 3,000과는 좀 다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저 주식 투자 인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처럼 뭐 3,000 넘었으니까 이제 또 2,000대 후반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모든 자금이 썰물 빠지듯이 빠지냐 뭐 이 정도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는 정부 자체에서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모멘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지난 3,000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주변에 코스피가 3,000이 됐는데도 주식 투자를 안 했던 사람이나 뭐 전혀 몰랐던 사람이 뭐 주식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다,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칵테일 파티가 아직 시작은 안 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런 시장의 이슈는 뒤로 하고 저희에게는 한올바이오 파마의 주가가 중요한 상황인데 왜 가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근데 모멘텀 부재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 그레이브스 병에 대해서 바토클리맙 그 관해 데이터, 6개월 투약을 하지 않았던 관해 환자들의 이 약물 지속성 정도를 평가를 하는 관해 데이터가 좀 이제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에서 여름에 발표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7월, 8월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그 모멘텀과 함께 일본에 대한 그 기술 수출 MG나 TED 관련해서 일본에 대한 기술 수출 이슈도 남아 있고, 하버바이오메드가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워낙 작았기 때문에, 물론 하버바이오메드 측에서 그 CSPC 제약과 중국 신약 승인 허가 기대감이 좀 하나도 안 실려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중국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월 말 7월 초 제가 예상을 했는데, 이게 바이오주 특성상 이 회사 측이나 아니면 업계에서 뭐 1년이 걸릴 거다 하면은 뭐 그 시간이 좀 더 지연되는 건 국룰이기 때문에 그때 로이반트 CEO인 맥글라인도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그때 바이오 회사들의 암묵적인 비밀이 있다, 뭐냐 그랬더니 예상치보다 늦게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컨센서스를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제시를 하는 면도 있습니다, 바이오 그 회사들 업계 특성상. 그래서 뭐 6월 말 7월 초를 사측에서 봤지만 뭐 7월 말이 될 수도 있고요, 8월 달이 될 수도 있고요. 보통 NMPA에서 허가를 하는데 뭐 12개월 이상, 14개월, 뭐 길게는 16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하는데 16개월이면 1년 4개월이니까 작년 6월에 신청했으면 올해 10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달이 더 남아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그 하버바이오메드와의 그 라이선스 아웃 그 무효 특허, 아니 그 기술 수출 무효 계약 그 소송권과는 상관없이 MG는 그대로 이제 승인을 받으면 CSPC에서 판매를 하게 되고요. 한올은 하버 측에서 로열티를 수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일스톤도 수령을 받게 되는데 마일스톤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약 100억 원 내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고, 한올 영업이익이 매해 뭐 10억, 20억 단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100억도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죠. 그죠? 네, 그것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앞으로 이제 한올도 안구건조증 치료제 HL036을 미국에서 자체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금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매출을 통해서 R&D 비용을 추가로 계속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안 나는 거죠.
것도 있지만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손을 벌릴 일은 지금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향후에 뭐 이뮤노반트나 로이반트나 아니면 그 일본 측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다 뭐 무산에 들어가면 뭐 나중 문제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뮤노반트에서도 지금 자금을 엄청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로이반트에서도 지금 이뮤노반트의 추가 지분 확보를 확보할 시기가 되면 또 추가 지분 확보를 또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현금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아직은 한올의 펀더멘털이 깨지진 않았다. 근데 왜 주가는 안 가냐? 뭐 기대감의 차이고 인기 투표의 차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뭐 리가캠이나 보로노이, 뭐 혹자는 알보리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로노이, 알보리, 알테오젠, 보로노이, 리가캠 이렇게 3개 관련 주식이 잘 오르고 있고, D&D 파마텍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조금 이제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D&D 파마텍도 인기주로 편입이 됐고 인기 투표주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한올은 이제 인기 투표에서 많이 밀려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는 듯 모르는 듯 그냥 모멘텀이 살아 있어도 그만, 안 살아 있어도 그만, 모른 채 하고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뭐 차트만 보셔도 누구나 좋아하지 않을 차트죠, 그죠? 차트 분석가분들이 보셔도 바닥에서 기고 있고 지금 뭐 이평선인지 뭔지, 저는 차트에서 이평선 다 지워버렸거든요. 보기가 싫어가지고 괜히 편견만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평선 다 지워버렸는데, 아무튼 뭐 그런 차트 면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 차트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역반등이 언제 시작될지는 또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기 투표에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은 인기 투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기 투표 했다가는 이제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오늘 ABL 바이오에서 뭐 단독 기사가 나긴 했는데 1비상에서 뭐 좋은 효과가 났다 했는데 지금 뭐 많이 오르진 않고 있고, 일단은 그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여러분이 한올바이오파마 올해 투자하신 분들, 그리고 참 그 댓글 중에 그 슈퍼챗으로 10,000원 지원해주신 분이 계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돈을 바라고 했던 건 아니지만 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시면 감사히 받겠고, 구독자분들께서도 뭐 저에게 조그만한 용기 북돋아 줄 힘으로 소량이라도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또 기분 좋게 이렇게 감사 인사도 드리면서 방송을 또 진행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은 넓은 마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아무튼 좀 사설이었고, 일단은 너무 감사합니다. 10,000원 잘 받았고, 이게 뭐 그 슈퍼챗 특성상 $100인가요? $100 기준으로 넘어야 저한테 현금이 들어오는데, 이제 15,000원 받아서 $100면 한 13, 4만원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직 13, 4만원 되려면 이제 지금 15,000원 받았으니까 10배 정도를 더 받아야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일단 현금화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구글이 갖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정도 얘기는 이 정도로 이런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지금 한올 입장에서는 인기 투표에서 많이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간다. 근데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들 장기 투자 하시려고 오신 분들이잖아요. 뭐 물렸든 뭐 아니면 뭐 잠깐 들어갔다 나오려고 그랬는데 물려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있다. 근데 기업을 찾아보니 좋은 기업에서 제 유튜브까지 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뭐 나는 꾸준히 10년간 투자하고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건 댓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아무튼 우리는 모두 한올바이오파마에 진심으로 투자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이틀 전에 나온 이슈가, 제가 이틀 전에 새벽도 아니고 늦은 밤에 이제 미국장 개장을 하고 장을 보는데 알제넥스가 갑자기 주르륵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제넥스가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이뮤노반트는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뮤노반트가 올랐으면 또 이게 상대방의 악재가 우리 이뮤노반트의 호재다라는 식으로 반영이 됐으면 뭔가 있겠구나 했는데, 알제넥스는 빠지고 이뮤노반트는 또 뭐 1%, 2%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봤는데, 나중에 이제 다음날 아침에 기사를 찾아보니 알제넥스에서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CIDP 제형에서 그 SC 제형, 알제넥스 SC 제형에 문제가 좀 생겨서 CIDP 환자들이 조금 증상이 더 심각해지는 환자들이 있다라는 또 기사가 났었고, 그래서 FDA에서 이거를 제재를 할 거다라는 라는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나온 기사들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알제넥스가 그 전에 임상할 때도 나왔던 문제들이다. 그리고 환자들이 투여 초기에 그랬던 환자들이 좀 있다라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행간을 읽으셔야 될 게 뭐냐면 그 CIDP, 알제넥스 CIDP에서 부작용 아니면 효과 미달로 인해 CIDP 환자들의 증상이 더 심각해졌다. 진 환자들이 일부 있다. 뭐 한 3%에서 5% 정도 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행간을 읽으셔야 될 게 제가 방금 뭐라 그랬냐면 초기 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초기 환자들.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짐. 그러니까 초기 투여 환자들이죠. 초기 투여 환자들. 알제넥스 약물을 투여. 그러니까 투여했다는 거는 비브가르트 SC 제형. 이름으로는 뭐 하이트룰로. 비브가르트 하이트룰로. 이름도 어렵네요. 예. 아무튼 초기 투여한 환자들 사이에서 이제 효과가 좀 덜했나봐요. 더 심각해진 환자들이 있다. 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행간을 읽어야 될 게 뭐냐면 이 초기 투여라는 말이거든요. 초기 투여. 이 초기 투여라는 이 얘기에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이게 CIDP 환자들은 심각한 환자들은 더욱이 심각한 환자들은 더욱이 이 초기 IgG 감소량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IgG 감소가 적으면 CIDP 심각한 환자들은 초기에 효과를 못 누리고 질병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알제넥스 약물은 IgG 감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CIDP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알제넥스 IV 제형을 넣었을 때는 자 여기다 좀 더 쓸게요. 위에다가. 근데 이게 또 알려진 게 뭐냐면 단 알제넥스 비브가르트 이제 IV 제형 정맥 주사 제형이죠. 이제 병원 가서 맞아야 되고 한 2시간 이상 맞아야 되는 정맥 그 링거 맞는 것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 정맥 주사 제형이에요. 알제넥스 비브가르트를 다시 투여하면 그러니까 SC 투여하다가 IV로 바꿔서 투여하면 환자가 효과가 좋아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태로 이 행간만 읽으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밑에다가 다시 써볼게요. 그러니까 알제넥스 약물이 IgG 감소 농도가 낮기 때문에 CIDP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농도가 높으면 그러니까 농도가 높으면 약물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거든요. 근데 IV 제형이 SC 제형보다 농도가 높아요. 양도 많이 맞고 특히나 이 PFS 제형은 약물 농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로자임 기술로 얘가 비브가르트 약물이랑 플러스 그 하이트룰로 그 할로자임 약물이랑 섞어서 주사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주사제 안에 그러니까 비브가르트 약물만 들어가서 농도가 진해서 이게 맞으면 괜찮은데 그럼 SC 제형으로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비브가르트는 SC 제형 그냥 주사기에다 그냥 약물을 만약에 때려 넣었다 이거예요. 할로자임 약물 없이 비브가르트만 때려 넣으면 이 피부에다가 주사를 콕 찔러서 이 비브가르트 약물만 쭉 넣으면 피부 안까지 흡수가 안 돼요. 피부 점막 그 표면에서 이 약물을 다 막아버려, 분해해버려, 못 들어가게. 이게 나쁜 건 줄 알고 몸에서는. 그래서 할로자임 기술이 뭐냐면 그 피부막을 녹여버리는 거거든요. 피부막을 녹여서 비브가르트 약물이 그 안쪽 몸 안쪽까지 전달이 되게끔 하는 약물이 이제 할로자임 테라피틱스에서 만든 기술인데 이게 알테오젠이랑 같은 기술이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려면 비브가르트랑 할로자임 약물을 섞어서 이제 주사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섞어서 만들면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사를 엄청 크게 만들거나 주사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이거를 뭐라 그래, 주사를 엄청 크게 만들어서 약물을 다 거기다 때려 넣어버리면 환자가 이제 주사 엄청 큰 주사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주사 엄청 큰, 장난감 주사처럼 엄청 큰 거를 집에 갖고 와서 맞아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브가르트를 좀 고농축으로 해서, 고농도로 해서 할로자임이랑 섞어서 이제 주사제로 만든 게 PFS 제형인데, 그 농도 자체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비브가르트 약물에 들어간 농도 자체가 너무 낮아서 IV 제형을 SC형으로 바뀌고 편의성은 좋아졌는데 효능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알테오젠의 항암제랑 좀 다른 걸 수도 있는데, 이게 IgG 감소 농도가 낮을수록 자가면역 질환에서 환자들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이 할로자임 약물을 같이 섞음으로써 농도가 이렇게 그 부피가 커져서 농도를 더 진하게 할 거면 이제 많은 약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할로자임 때문에 부피가 더 커졌기 때문에 주사제에 그 많은 농도를 넣을 수가 없어서 이제 농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고농축을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효과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SC형이 더 효과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또 증명이 되는 게 ITP 제형에서는 ITP 환자들은 이게 시신경 격수염이라고, ITP 환자들은 알제넥스가 IV 제형 2시간 병원에서 2시간 맞는 제형은 성공을 했는데 SC 제형은 실패를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농도가 낮으니까 효과가 없다라는 게, S 제형이 이제 농도가 떨어지니까 IV보다 더 떨어지니까 비슷한 농도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IgG 감소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게 성공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환자에서 CIDP 초기 환자에서 알제넥스 약물을 투여해도 이게 효과가 없었다. 이 말은 상대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초기 효과, 그러니까 IgG 감소도가 높으면 이런 환자들 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신규 환자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처럼 약도 넣어보고 주사도 넣어보고 안 드는 환자들을 우리 이뮤노반트가 해볼게라고 했던 그런 환자가 7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러면 CIDP에서는 환자들이 약물을 예를 들어서 알제넥스 걸 먼저 투여했는데도 안 들면 이제 이뮤노반트 거로 넘어갈 수 있다. 근데 그럴 바에는 이뮤노반트 거 처음에 넣죠. 그죠? 그러니까 심각한 CIDP 심각한 환자들은 이뮤노반트 걸 넣으면, 고농도 제형을 넣으면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농도가 진하고 약하고, 그러니까 이뮤노반트는 1402로 보면 이제 600ml랑 300ml랑 두 가지 제형인데, 그 600ml, 300ml 두 가지 제형이 나눠져 있는 게 정말 큰 시장성을 갖는다는 게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고농도랑 저농도랑 있다는 자체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심각한 환자들은 고농도를 빨리 투여해서 IgG를 급격하게 낮춰서 증상 완화 효과를 신속하게 나게 할 수 있고, 만약에 좀 덜 급한 환자들은 300ml 제형만 넣어도 이게 되면은 300ml 제형으로 조절을 해도 되는, 그러니까 환자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진다. 지금은 FcRn 저해제 관련 약물이 알제넥스 뿐이고, MG에서 존슨앤존슨도 니포칼리맙이 나왔지만, MG에서 나왔지만 IV 제형으로 나왔고요. 편의성은 이제 알제넥스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니포칼리맙도 나왔지만 효과는 니포칼리맙이 더 좋대요. 지속성도 더 좋고, 이게 IgG가 확실히 니포칼리맙은 약 70% 초반 정도 이제 감소까지 되다 보니까 훨씬 더 높은 IgG 감소 농도를 나타내다 보니까 알제넥스보다 더 효과가 좋게 지속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니포칼리맙의 MG 데이터 발표가 나오면서 알제넥스보다 효과 지속성이 더 높다라는 게 데이터로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물론 직접 비교는 아니었고 간접 비교를 통해서 데이터끼리 싸웠을 때는 그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뮤노반트 약물은 니포칼리맙보다 편의성 면에서도 좋고 그 IgG 감소 농도도 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성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지속성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중요한 건 GD 데이터였죠. 이번에 발표하게 될, 올 여름에 발표하게 될 GD 관해 데이터는 약물의 지속성을 평가하는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니포칼리맙 MG에서 이제 니포칼리맙은 IgG가 MG에서 이제 데이터 발표를 할 때, 니포칼리맙이 존슨앤존슨이 만든 약물입니다. 니포칼리맙이 IgG 감소 농도가 약 70 초반, 60 후반 이러거든요. 참고로 알제넥스는
IgG가 60 중반대입니다. 근데 숫자로 보면 차이 많이 안 나죠. 60 중반이랑 70 초반이랑 그래봤자 뭐 6, 7% 차이인데 이게 뭐 차이가 많아 했는데 이제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점 맞던 얘가 70점 맞긴 쉬워도 70점 맞던 얘가 80점 맞기 어려워지고 80점 맞던 얘가 100점 맞기 어려워지는 것처럼 IgG 감소 농도가 어느 정도는 쉬운데 그 이상의 감소 농도를 하냐 안 하냐가 이제 기술력의 차이거든요. 근데 이제 니포칼리맙이 IgG 감소 농도가 60 후반에서 70 초반인데 이뮤노반트는 70 초반에서 중반 사이를 기록하기 때문에 고농도일 때입니다. 고농도일 때 680ml 넣었을 때 기록하기 때문에 지속성은 이제 니포칼리맙보다 IgG 농도가 더 깊게 작용하는 이뮤노반트가 지속성은 더 좋을 수 있다. 그 말은 GD 데이터에서 좋은 지속성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발전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이게 호의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같은 이제 약물 기전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는데 IgG 감소 농도의 차이가 있는 약물들인데 그 약물들 차이에서 지속성도 비례해서 IgG 감소가 높으면 지속성도 더 높게 나타나는 데이터가 이제 존슨앤존슨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논리적으로 유출을 해본다면 이뮤노반트도 지속성이 좋을 수 있다. 그 말은 이번에 여름에 공개될 GD 간의 데이터가 지속성이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근거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을 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CIDP에서 알제넥스가 부작용이 발생했다. 효과 미달인가? 뭐 아니면 SC제형으로 바꿈으로써 뭔가 부족한 게 생겼나? 뭐 이런 것들인데 근거는 사실 뭐 정확히는 FDA와 알제넥스에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봐야 정확한 근거가 나오겠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알제넥스 CIDP 약물이 뭐 판매가 금지된다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판매는 제대로 되는데 이제 FDA에서 추가 경고 문구를 더 추가를 하든지 하는 수준인데 지금 CIDP는 또 FcRn 저해제로서 알제넥스밖에 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선택의 권한이 환자한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경고 문구가 있어도 알제넥스 걸 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뮤노반트나 뭐 니포칼리맙이나 CIDP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경고 문구가 실린 거랑 안 실린 거랑 심리적인 차이와 의사들이 처방하는데 상당한 그 선택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경고 문구를 실리거나 안 실리거나 뭐 이 차이인데 나중에 이제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나중에 FDA가 판단해야 될 일이지만 정확한 팩트나 아니면 지금 현재 상황은 CIDP 환자들이 초기에 효과를 못 누린다는 건 초기에 IgG 감소 농도를 많이 못 낮췄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들이 필요한 IgG 감소 농도가 사람마다 증상마다 다를 수 있는데 심각한 환자들은 IgG 감소를 더 초기에 깊게 작용을 해서 유지용법을 유지를 하든 그 다음에 낮게 처방을 하든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초기에 감소가 안 된 환자들이다 보니 이 환자들이 끝까지 환자가 IgG 감소 농도가 적당히 제거가 잘 안 되니까 그 몸 안에 있는 FcRn 저해제들이 FcRn들이 더 활동을 해서 항체들이 더 리사이클 되면서 그로 인해 CIDP가 점점 더 심해질 수 있다라는 그 결론까지 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가 더 추가됐다라는 걸 좀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희 주가나 알제넥스 주가나 뭐 알제넥스 이런 CIDP 부작용에 대해서 미국 애널리스트들은 큰 거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FDA에서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날 9% 빠졌던 게 다시 다 올라와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이런 환자 데이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뭐 아닐 수 있지만 나중에 FDA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아니면 뭐 일단 부정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고 우리 그대로 할게 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 경고 문구든 아니면 FDA가 주의를 주든 처방에 뭐 주의를 가하라고 얘기를 하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 나중에 그 얘기가 나오면 또 한 번의 주가 하락이 알제넥스는 있을 수 있고, 이민노반트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뭐 이게 FCRN 저해제 자체의 문제면 이민노반트도 같이 하락을 할 텐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알제넥스가 빠질 때 같이 안 빠진 거 보면 알제넥스 자체의 약물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 정도면 이 IgG 감소 농도 때문에 이 환자들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알제넥스랑 FDA가 정확한 결론을 낸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의 뭐 정확한 사실입니다 이렇게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부정확하고, 지금 제 추론은 아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지 않나. 사실 그 부작용 데이터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그 내전증 치료제죠. 이렇게 막 뭐 이렇게 발작 일으키고 이런 뇌전증 치료제가 있는데, 그 뇌전증 치료제도 간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또 나왔고, 근데 이제 그 SK바이오팜 입장에서는 그 간에 데이터 주는 거는 이미 그 전에 나왔던 데이터들이고요. 그 글로벌 뇌전증 약물 1등인 빈펫이라는 약물이 물론 엑스코프리보다 그 효과는 좀 덜 합니다. 빈펫이. 그래서 엑스코프리가 지금 점유율을 거의 다 따라잡고 있는 상황인데, 빈펫이라는 약물도 간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알려진 바 있기 때문에 엑스코프리도 이미 데이터가 간에 문제가 부담이 좀 될 수 있다는 데이터도 이미 나왔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SK바이오팜에 대한 얘기가 뭐 주가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하락은 하긴 했는데, 이게 뭐 이것 때문에 하락했는지 아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SK바이오팜도 그랬고 이 알제넥스도 그랬고, 이 두 가지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 데이터, FDA 부작용 데이터들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데, 한올 입장에서는 딱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좀 호재 아닌 호재가 또 될 수 있다. 이뮤노반트에서는 또 그 라이센스 아웃을 준비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뮤노반트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또 어필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가 하락 면에서는 사실 인기투표예요. 인기투표가 얼마나 무섭냐면 사실 생각보다요. 잘 들어보세요. 과거에 2차전지 2021년 2년이었나요? 2차전지가 그렇게 막 올라갈 때, 꿈을 먹고 올라갈 때 그 완전 인기 투표였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에코프로 BM이었나요? 뭐 몇십만 원 될 때 에코프로가 80만 원인가 가나 70만 원 가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은. 그렇게 올라갈 때도 이거 세상에 전기차 다 바꾸면 배터리 난리 난다. 이러면서 인기투표로 뭐 퍼가 100이든 200이든 상관없이 계속 올라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기투표가 그렇게 무서운 게, 또 사람들이 모를 때는, 식었을 때는 아무리 좋은 회사도 인기가 없으면 이게 사람들이 안 사요.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가 사실 너무 좋은 기회일 수 있죠. 좋은 회사라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나도 아는데 사람들이 모를까?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알았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산 사람과 안 산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샀으니까 이제 마음 편하다. 나도 2차 전지주가 생겼네. 그때 당시엔 그랬을 겁니다. 안 산 사람들은 마음은 불안한데 너무 비싸. 퍼가 너무 높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2차 전지 경쟁사가 더 생기고 이제 공정 심해지면 가격 낮추고 판가 하락되고 그러면 기업이 이익성에서 수익성에서 나빠질 수 있어. 지금은 인기투표에서 좀 소외됐지만 포모를 느끼지만 나 안 살래 했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의 면을 보면, 그때 당시에 보면 안 사는 게 맞는 거였죠. 그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그때 사신 분들은 마음이 편했고 안 사신 분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지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한올바이오파마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안 사신 분들은 마음이 편합니다. 떨어져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안 사길 잘했네요. 사신 분들은 불안해요. 지금 이 가격대 사도 되나? 다른 바이오주 다 오르는데 얘만 안 가는데 이래도 되나? 사도 되나? 하는 시즌이 온 겁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 특히나 더 그러셨을 거예요. 다른 바이오주들 다 가는데 한올만 안 갔기 때문에, 한올 이거 데이터 좋고 지금 삼성도 여러 개 하고 있는데 안 가네. 이거 더 사도 돼. 내부적으로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이센스 아웃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데이터가 뭐 잘못 나온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뭐 문제 있는데 공개가 안 된 거 아니야?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맨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사실 요즘 현 시대에 내가 모르는 뭔가가 그러니까 기업 내에 숨어 있기도 힘들 것 같고, 언론 기사를 통해서 다 나왔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로이반트나 이뮤노반트 주가도 많이 빠져야 되거든요.
그 미국에서도 지금 뭐 숨어있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데이터가 몰라서 모른다. 뭐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 이뮤노반트는 지금 저점을 바닥을 찍고 지금 반등을 어느 정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잘 보시면 이뮤노반트 주가 차트가 이게 밑에 바닥 찍고 사실 많이 반등을 했어요. 한 20-30% 반등을 한 겁니다, 그게. 근데 사람들 이게 천천히 올라오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죠? 급등하면 사람들 소문 다 나잖아요. 근데 천천히 하루에 뭐 1% 뭐 올랐다가 0.2% 빠졌다가 0.3% 빠졌다가 다시 1.5% 오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올라오면서 지금 20-30% 반등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한올은 반대로 반등은 안 하고 지금 계속 25,000원, 4,000원, 5,000원, 4,0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뮤노반트가 반등을 하는 데는 바닥에 대한 데이터 기대감에 대한 이제 앞으로 기대감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안에 속사정까지는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그 2차전지 인기투표처럼 반대로 생각하면 인기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 한올 주가 자체가. 그러니까 많이 싸져 있다는 겁니다. 이뮤노반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본인도 의구심이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조금씩 사시면 나중에 인기 투표에서 이제 인기가 확 돌아왔을 때 데이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긍정적인 데이터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한올은 그걸로 일본의 M&A 라이센스 아웃도 하고 뭐 중국 하버바이오메드랑은 이제 소송하고 있잖아요. 그 소송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이슈니까 해결이 되고 하면 불확실성이 거치기 시작하면 그때 인기 투표가 시작되면요. 이 반등의 여지가 이게 사실 무서울 수 있다. 그러니까 뭐 한 방에 7만 원 갖게 이건 아니지만 꾸준히 우상향하는 또 한올바이오 파마가 나올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좀 싸게 사는 방법은 지금은 리스크가 좀 있다고 생각하지만 리스크가 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하이 레벨을 또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이렇게 본인도 의구심이 있고 시장에 의구심이 있을 때 조금씩 사 모으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기계적으로 사라. 기계적으로 사는 걸 연습을 하셔라. 그래야 불확실할 때도 사고 확실할 때도 사봐야 이게 주식 투자가 이렇게 주식 모으는 맛이구나. 주식수가 한 주, 두 주 늘어나는 맛이구나. 그러다 보면 좋은 회사는 다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내 돈이 복사가 되는구나. 이걸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불안함 때문에 안 사시는 건 이제 본인 선택이지만 기계적으로 사시면 다른 주식 투자할 때도 훈련할 때도 충분히 훈련이 된다.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가지 CIDP를 통해서 CIDP 데이터, 알제넥스 CIDP 데이터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기 투표에서 지금 밀려 있다. 그러니까 인기 투표 때 인기 투표 이제 시즌이 돌아와서 인기 많이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사면 마음이 편하지만 비싼 가격에 사야 된다. 그러니까 인기 없을 때 좀 사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이렇게 방송을 해봤는데 또 오늘 바이오주들이 많이 갔는데 저희 한올 투자자분들이 좀 불안하실까봐 제가 방송을 킨 것도 있고요. 조금 이제 마음의 위안 좀 얻으셨으면 좋겠고, 좀 기계적으로 사는 거에 대한 이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렇게 낮은 가격에 사다 보면 또 평단도 낮아지고 여러분들의 주식 순도 늘어나고 좋은 효과들이 있을 수 있고, 나중에 한올이 인기 투표가 됐을 때는 많은 상승을 누릴 수 있다. 이 점 좀 기억을 해 주시고,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라 마라라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뭐 내내 사라 그랬는데 뭔 소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안 사셔도 됩니다. 본인 판단입니다. 투자는. 절대 제가 한올바이오 파마만 사세요 이건 아니니까요. 절대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본인이 판단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셔도 제가 감사합니다만 들어도 참, 영상 찍길 잘했다는 뿌듯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숫자 보고 제가 좋아요 몇 개, 70개, 80개 올라갈수록 제 기분이 더 좋아진다고 생각하시고, 댓글 10개, 20개, 30개 살수록 제 기분도 좋아지고 있고요. 구독 안 하시고 이렇게 잠깐 지나가시면서 들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동영상 리스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올바이오 파마 영상만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회사고 하다 보니까 올리고 있고,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향후 업데이트도 지속적으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도 남은 저녁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